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변덕스럽다. 특히 해가 떨어진 이후 강남의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예고도 없이 쏟아졌다. 눈이 올 듯한 찬 기운에 젖은 도시, 차가운 비는 지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정우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신림동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셔츠는 출근길부터 구겨져 있었고 이제는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다. 싼 구두에서는 축축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가 짊어진 피로와 좌절이 발끝으로 새어나오는 듯 했다. 31살의 정우는 마케팅과를 졸업하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회사에 다녔다. 성실했지만 늘 가난했고 몇 달 전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뒀다. 동시에 4년을 만난 여자친구에게도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정우야, 넌 아직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잖아. 그 말은 그를 땅끝까지 끌어내리는 무게였다. 그리고 오늘 새로 문을 연 에이전시의 면접을 보고 왔다. 결과는 고개를 살짝 저은 인사팀장의 말 한마디. 죄송합니다. 저희는 더 많은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는 패배자가 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가웠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피곤한 눈처럼 그를 무심히 지나쳤고 행인 하나 없는 뒷골목에서 그는 갑작스럽게 발을 멈췄다. 자동차 정비소의 천막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흐릿한 조명 아래서 실루엣만 보였지만 곧 그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몸이 가느다란. 그녀는 어깨까지 오는 젖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깊은 네이비 블루 원피스는 물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하얗고 창백한 얼굴은 거리의 불빛에 비쳐 묘하게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 택시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비를 피하고 있었다. 정우는 걸음을 멈췄다.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그는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어떤 호칭을 써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과 표정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정우는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가 없었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어둠은 그를 한순간 숨먹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으며 마치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처럼 스산했다.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물었다. 전화기 없으세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갈등했다. 그냥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낯선 여인을 집에 들이는 건 상식적으로도 위험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 피에 젖은 입술의 떨림, 어깨의 미세한 진동, 어떤 외로움과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사는 고시원이 바로 이 골목 안쪽인데요. 잠깐 비피하셔도 돼요. 아주 작지만 따뜻하긴 해요. 그녀는 전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거절도, 기대도 아닌 아주 희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혜은이라고 해요. 정우는 안도하며 작게 웃었다. 정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울의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비를 맞으며 나란히 걸었다.
정우는 자신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해우는 자신이 왜 따라갔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밤 비가 내리는 골목 끝 고시원까지의 짧은 거리마저도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해우는 조용히 걸었다. 구두는 흙탕물에 젖었고 원피스는 더욱 짙은 색으로 변했다. 머리는 엉키고 손은 축축하게 얼어붙었다. 정우는 앞장서 걸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다. 그녀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말이 없는지 수많은 의문이 마음속을 휘젓고 있었다. 정구가 사는 고시원은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건물의 3층 끝방이었다. 철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겨우 불이 들어왔다. 방 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선풍기. 고요한 공간 안에 이제 두 사람이 있었다. 정우는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추우실 텐데 간단한 생강차라도 끓여 드릴게요. 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계심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 밤, 그 작은 방에는 비의 냄새와 함께 어떤 비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아무 말도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밤,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해우는 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들린 수건은 축축한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책상 위에서 생강차 2잔을 준비했다. 좁은 전기포트에서 피어오르는 기미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컵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해우는 컵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컵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열기를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 그녀는 여전히 그 밤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 정우는 작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어요? 해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정우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은 그들 사이에 낯선 친밀함을 만들어 주었다. 마치 서로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 흘렀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해우는 방 한쪽 모서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가방을 안고 있었다. 그 검은 가죽 가방은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두 팔에 꼭 안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마치 그녀가 가진 마지막 울타리처럼 보였다. 정우는 괜히 말을 붙였다. 가방에 중요한 게 있나 봐요. 해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머쓱해져 입을 다물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어쩌면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이 방 안의 침묵은 너무 무거웠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정우는 그녀가 앉아있는 위치가 문 바로 옆 창문이 잘 보이는 구석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무심코 앉은 것이 아니었다. 문과 창문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방어적인 자리였다. 여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우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단 하룻밤만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피로와 절망이 배어 있었다. 정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 있으세요. 작지만
누구도 찾지 않을 거예요. 해우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그것은 고마움이었을까? 혹은 슬픔의 흔적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다. 정우는 침대 위에 몸을 뉘었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밤에 왜 하필 내 방에 오게 된 걸까? 그는 몸을 돌려 창가를 바라보았다. 해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안은 채 창문 틈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한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는 것 같았다. 못 주무세요. 정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기서 잠들면 눈을 못 뜨게 될까봐 무서워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너무 무거웠다. 그것은 죽음을 뜻한 것도 생존을 뜻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은 공포 속에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는 일어나 수건 하나를 더 꺼내 들고 그녀 쪽으로 다가갔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계세요. 해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정우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손목에는 큰 멍 자국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손으로 누군가가 거칠게 움켜쥔 흔적처럼 선명하고 둥글게 퍼져 있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손목 그거 다치신 거예요. 해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감췄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고 눈빛은 단단하게 닫혔다. 방금까지 보여주던 유약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냥 탁자 모서리에 부딪힌 거예요. 정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 강하게 추궁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해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방 안은 조용해졌다. 밤은 깊어졌고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숨을 쉬며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밤이 단순한 하룻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이 낯선 여인의 등장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깊이 흔들릴지. 그 밤 조용한 빛 속에서 운명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고시원의 오래된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찰칵거릴 때마다 정우의 심장은 따라 뛰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침묵은 차분함보다는 불길함에 가까웠다. 정우는 등을 돌려 누운 채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손목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까? 정말 단지 비를 피하려고 이 골목에 서 있었던 걸까?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슬며시 눈을 떠 고개를 돌렸다. 구석에 앉은 해우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몸을 기울인 채 두 손으로 가방을 끌어안고 있었다. 등불 아래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얼어붙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해운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정우 씨? 정우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네. 왜요? 해운은 말 없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도와준다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 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도움은 어딘가 아주 깊고 어두운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해우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한 사람을 묻어야 해요. 정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해우는 그제야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동시에 몹시 불안했다. 죽은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맴돌았다. 적은 사람, 전 남편, 묻어야 해요. 혜운 씨, 지금 무슨 말을... 정우는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혜우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꺼내기 시작했다. 전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사람은 또다시 저를 때리려고 했고 저는 그저 막으려다가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정우는 침묵했다. 눈앞에 이 여인을 믿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저는 그 사람을 밀쳤어요. 그리고 그는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어요. 피가 많이 나왔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던 장면이 지금 자신의 작은 고시원 방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고 심장이 요동쳤다. 해우는 마치 죄인처럼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갈 용기가 없었어요. 가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훌륭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정우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자신의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이 여인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멍든 손목, 젖은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를 멈추게 했다. 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정우는 겨우 물었다. 해우는 정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정우 씨는 비 오는 밤에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받아줬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정우는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동시에 너무 현실적이었다. 정말 죽은 거 맞나요?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날카로웠다. 해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여인을 나는 믿을 수 있을까? 정우는 밤새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했다. 이 여인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그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이 되어가는 걸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방 안의 긴장은 여전했다. 해우는 책상 옆에 앉아 가방을 품에 안은 채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올까 두려운 듯 등 뒤로부터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정우는 물을 한 잔 마시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경찰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가면 저 그냥 살인자로 몰릴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공포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단 하루 전에야 비를 피하다 만난 여인. 그리고 지금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고개를 감싸쥐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그가 처음으로 되묻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먼저 당신을 해치려 했어요. 해우는 천천히 전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후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26살에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무런 가족도 없이 혼자였던 제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감정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듯 했다. 처음엔 다정했어요. 정말 완벽한 남편처럼 행동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도,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고부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켰다. 처음엔 언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중엔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저녁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내가 웃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든. 정우는 입을 다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상처들과 손목의 멍이 어떤 의미였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내가 다쳤다고 누가 믿어줄 것 같아. 나한테 대드는 순간 넌 끝장이야. 해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저는 묵묵히 참았고 조용히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비밀스럽게 짐을 챙기던 그날, 그 사람이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그는 다 알아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이번엔 유리잔을 던졌어요. 팔이 찢어지고 제가 도망치려던 순간 그는 저를 붙잡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있던 유리 화병을 들고 흔들었어요.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렇게 해서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 도망쳤어요. 그대로 이 밤이 올 때까지.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는 그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슬픔을 가늠하고 있었다. 한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해운의 눈에 순간적으로 빛이 스쳤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온 단어를 들은 것처럼. 하지만 언젠가 경찰에 가야 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이제 완전히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네요. 그녀는 가방을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가방을 전구 앞에 내려놓았다. 이 안에 제가 모은 돈과 서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확정되면 다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전에 저에겐 이게 전부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전까지만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비록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서울의 하늘은 잠시 비를 멈추고 잿빛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고 날카로웠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고시원의 방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노을도 비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방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정우는 아침이 밝자마자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거기엔 혜운이 남편과 함께 살았던 주소, 그날 밤 있었던 대략적인 상황, 그리고 그녀가 도망치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적혀 있었다. 직접 확인해보자. 그게 먼저야. 정우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비를 피하러 들어온 낯선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이젠 그도 그녀의 진실 안에 발을 디딘 사람이었다. 강남의 외곽, 고급 빌라 단지, 혜운이 살았던 곳은 정구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조용하고 세련된 동네였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정우는 멀리서 빌라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고는 텅 비어 있었다. 현관문 옆에 붙은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경찰 조사 중, 출입 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우는 주변을 살폈다. 이미 경찰은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런 소문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 죽었거나 최소한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 돌아왔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다. 혜우는 여전히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구를 보자 살짝 고개를 들었지만 말을 먼저 꺼내진 않았다. 정우는 그녀 앞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집 조사 중이래요.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꼭 쥐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혜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정우는 그녀가 작게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짐승이 세상 앞에 다시 나와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 것처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형이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볼게요. 혜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정구 씨, 왜 이러세요? 이 일에서 빠지는 게 맞잖아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게 웃었다. 그날 비 오는 밤 나도 무너질 직전이었어요.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믿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이 고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약속대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그의 친구 민석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정우는 그를 누구보다 신뢰했다. 민석은 정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야,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야.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당 방위의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집 안에 남은 흔적, 병원 기록, CCTV, 이웃의 진술.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직접 나와서 입을 여는 게 중요해. 숨어 있으면 도망자 취급만 받아.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한 거야. 정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는 혜운에게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혜운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요. 숨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이젠
나도 싸울게요. 내 인생을 내가 증명할게요.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다시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가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심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축축했다. 겨울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방울은 고시원의 낡은 창문을 톡톡 두드리며 조용한 불안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정우는 방 안책상 위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검색창에는 정당 방위 요건, 가정폭력 피해자 증언, 불기소 처분 사례와 같은 키워드들이 입력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지함이 답답했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해우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하나씩 펼쳐놓고 있었다. 그 속에는 남편과의 혼인관계 서류, 병원 진료 기록, 집 소유권 문서, 심지어는 몇 장의 사진도 있었다. 사진 속에는 팔에 멍이 든 그녀, 깨진 유리 테이블, 혈흔이 묻은 벽지 일부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사진을 보자 숨을 삼켰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줬어요? 해우는 조용히 말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믿게 해도 뭐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가 문을 툭툭 두드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고시원의 이른 새벽, 누가 방문할 일이 없었다. 정구가 조심스레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살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낮게 눌러쓴 모자 아래 가려져 있었다. 누구세요? 정구가 문 너머로 물었다. 그중 한 남자가 짧게 말했다. 택배입니다. 하지만 정우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 고시원은 택배가 복도에 따로 놓이고 직접 문을 두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되물었다. 무슨 택배죠? 이번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정우는 등골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문에서 떨어져 해운을 바라보았다. 도망친 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해운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정우는 숨을 가다듬고 핸드폰을 꺼내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겼다. 곧바로 다시 걸었지만 이번엔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에는 통신 불안정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정우는 다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쳤다. 고시원 앞 골목에 까만 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차량에는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고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 그림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숨을 삼켰다. 우릴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우는 가방을 다시 닫고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는 깊은 숨을 쉬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단 나가지 마요. 내가 내려가서 경비실 쪽 상황을 볼게요. 경찰에 다시 연락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해우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혼자 가지 마요. 그 사람들이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정우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괜찮아요. 나 의외로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입가에서 멈췄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각오만이 남아 있었다. 정구가 조심스럽게 방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발끝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계단 중간쯤 내려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야, 어딘가 익숙한 듯한 그러나 차가운 목소리. 정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검은 패딩의 남자 한 명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한 명이 계단 아래에서 올라왔다.
정우는 계단 사이에 갇힌 셈이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누구시죠? 여긴 거주자 외 출입 금지인데요. 그중 한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 여자 어디 있지? 정우는 단숨에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대답처럼 들렸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와 정우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너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다치는 수가 있어.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싸움이 되지 않을 건 명백했다. 그는 작고 마른 체구였고 상대는 훨씬 덩치가 있었다. 그 순간 계단 끝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거기서 뭐 하세요? 고시원 사장님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두 남자는 잠시 멈칫했고 정우는 그 틈을 타 빠르게 도망쳤다. 그는 허겁지겁 다시 방으로 올라와 문을 닫고 잠갔다. 해우는 그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어떻게 됐어요? 정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릴 노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 절대 경찰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한 위협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우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커튼을 걷었다. 골목의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정우는 그녀 곁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해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고시원 방 안은 한밤중보다 더 조용했다. 빗방울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창문 밖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게 무거웠다. 정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해우는 옆에 앉아 그의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엔 정리된 한 폴더가 열려 있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진실의 기록, 해운이 남편에게 당한 폭력의 흔적, 병원 기록, 상담소 방문 내역, 집 내부 CCTV 위치, 그리고 그녀가 손에 넣은 몇 개의 내부 이메일까지. 이 자료들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의 기록을 넘어 어떤 거대한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해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공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며칠 후 정우는 민석 변호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서울 강북의 한 작은 법률사무소,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골목길 끝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석은 자료를 하나하나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정당 방위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방어선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상대하는 쪽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정치인, 경찰, 언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죠. 해운의 손이 떨렸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그럼 뭘 해야 하죠?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리는 공개를 해야 해요. 언론을 통해, 여론을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해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럼 내가 또 공격당하면요? 또 끌려가면요?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 기록들을 동시에 여러 언론과 공공기관에 전달할 거예요. 단 하나가 막혀도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게 그는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 중심에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건 그저 자료일 뿐이에요. 해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그럼 말할게요. 숨지 않을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러면 언론 노출은 내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정구가 고개를 들었다. 뭐죠?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정말 그 남편이 죽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은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도 실종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방역은 생각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해우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그날 정말로 숨소리가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고 정우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그가 죽었든 살았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더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서울 시내 중심가의 한 기자회견장, 기자와 방송국 직원, 몇몇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해우는 변호사와 함께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 정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해우는 작게 웃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이크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다음은 가정폭력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오랜 침묵 끝에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걸어 무대 위로 나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장 큰 공포였고 제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해운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단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말에 회견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정우는 맨 뒷줄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며 손을 모았다. 그녀가 흔들리지 않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14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성공한 기업가였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는 저를 감금하고 조종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 터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어 생중계를 시작했다. 해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작은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받았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저는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숨을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민석 변호사는 자료를 꺼내 들었다. 그는 마이크를 받아 증거 자료 일부를 설명했다. 병원 기록, 상담 기록, 사진, 녹취, 영상 하나하나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발표된 순간부터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뒤집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견장을 빠져나온 전구와 해우는 근처의 골목길 카페로 몸을 숨겼다.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어딘가 후련한 기색이 떠올랐다. 정우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조금은 편해졌어요. 해우는 커피 잔을 감싸며 말했다. 조금요. 하지만 무서워요. 내가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아서 그 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포털 사이트의 메인에는 유명 부동산 회장 아내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이 도배되었고 각종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분석에 열을 올렸다.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동시에 반대와 공격도 쏟아졌다. 피해자 코스프레,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 아냐? 살인 고백한 거잖아. 체포해라. 정우는 댓글을 읽지 말라고 했지만 해우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강물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 밤 정우의 방 안에서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무섭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요. 이대로 멈추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정우는 혼자 편의점에 다녀오다가 고시원 입구에서 낯선 남자 둘과 마주쳤다. 정장 차림에 귀에 이어폰을 꽂은 남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구를 막아섰다. 정우 씨 맞으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누구시죠? 한 남자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흰 봉투 안에는 단 2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선 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없습니다. 정우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해운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 번호는 비공개였고 짧은 음성이 남겨져 있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너무 오래는 못 갈 겁니다. 혼자도 아니고요. 그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직접적인 침입이 시작된 것이었다. 정우는 그 밤 그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냥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해우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노트북을 켰다. 그가 열어보인 폴더 안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민석과 함께 비밀리에 남편이 운영했던 법인 계좌와 내부 문서들, 그리고 그가 관리했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있든 아니든 우리가 그를 잡을 단서는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같은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건 권력과 진실 사이의 전쟁이다. 서울시청 앞 광장. 늦은 오후 햇살은 붉게 기울고 있었다. 계절은 초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겨울의 잔재를 간직하고 있었다. 해우는 검은 외투를 입고 광장의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보이는 시청, 건물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바로 그 안에 그녀가 살아온 지난 14년의 그림자와 남편이 쌓은 불법 자금의 흐름, 그리고 권력자들과의 유착 관계가 담겨 있었다. 이걸로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옆에 선 정구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될 거예요. 당신 인생도 나도. 그는 USB를 받아 민석에게 건넸다. 민석은 이미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워두었다. 한 번에 공개될 거예요. 이젠 멈출 수 없어요. 숨기려는 쪽보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날 저녁 6시 포털 뉴스 실시간 검색어 1위, SNS와 뉴스 채널은 동시에 폭발했다. 재계 1세대 회장, 가정폭력, 비자금, 스캔들 전면 공개, 피해자 직접 증언과 자료, 전국 생중계 파문. 한밤이 되기도 전에 검찰은 수사 착수를 발표했고 국회에서는 청문회 요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해운의 증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여성 인권단체는 그녀를 직접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우는 사무실에서 민석에게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정우야, 들었냐? 그 인간 살아있어. 해외로 빠져나갔다가 어제 새벽 인천공항 통에 입국했대. 정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금 해우는 어디 있어요? 당장 피신시켜. 경찰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체포영장이 떨어진 건 아니야. 그 인간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 정우는 전화를 끊고 혜운에게 곧바로 연락했다. 그녀는 한강 다리 근처의 작은 찻집에 있었다. 혼자 아주 조용히 그날의 뉴스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구가 급하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외로 차분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왔어요. 혜운 씨,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돌아왔대요. 당장 움직여야 해요. 혜운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도 느낌이 왔거든요. 정우는 그녀를 재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혜운은 마지막으로 다리 난간 쪽으로 걸어갔다. 강물은 어둡고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위에 오래도록 시선을 고정시켰다. 정우 씨, 그녀는 돌아보며 말했다. 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인 것 같아요. 한때는 하루가 끝나기만 바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우는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 내일에 내가 있었으면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다운 웃음이었다. 한 달 후 전 남편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해외 자산과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며 구속 수사가 시작되었고 권력층과 기업의 이름들이 언론에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혜우는 민석의 도움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한 시민단체의 상담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 정우는 자그마한 출판사의 편집자로 들어갔고 혜운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결했다. 비가 그친 밤, 그들은 종종 빗속을 걷는다. 이젠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